네, 키워드로 블록체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4가지인데요. 트랜잭션, 초장 트랜잭션 수, 타임 스탬프, 블록 높이. 아주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개념인데 일반 시청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한번 꼭 블록체인을 접근하려면 이 정도 얘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블록체인 키워드의 4가지입니다. 트랜잭션, 초당 트랜잭션 수, 타임스탬프, 블록 높이. 자, 일단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이 말은 참 여러 번 들어서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잭션, 이거 거래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트랜잭션은 거래라고, 거래의 영어죠. 네. 결국은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분산장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분산장부가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장부에다가 어떤 코인을 전송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채굴. 분산장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채굴이고요. 두 번째는 전송이에요. 채굴을 통해서 어떠한 코인이 생기죠. 채굴을 하는 거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채굴을 하게 되면 코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생긴 코인을 전송을 하죠. 이 전송하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행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행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트랜잭션을 할 때 결국은 어떠한 서명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서명 정보라면 어떤 것이냐면 홍민이가 네. 정승일이라는 사람에게 코인을 전송하잖아요. 그러면 홍민이라는 어떤 사람이 서명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바로 그 서명 정보가 기록된 그 하나의 어떤 거래 형식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거래를 뜻하는 트랜잭션, 코인을 송금하는 이체 거래 과정에서 전송되는 서명 정보. 자, 이런 트랜잭션이 있어야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조작 여부를 어떻게 보장을 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얘기할 트랜잭션, 초당 트랜잭션 수, 그리고 타임 스탬프, 블록 높이,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이것이 조작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그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트랜잭션이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해시 개념이라고, 해시에 대해서 왓츠맨을 쭉 보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일단 기억이 납니다. 해시, 뭐 사람의 지문처럼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블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블록이 가진 고유한 값, 즉 그 장부에서 페이지 인덱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 겹치지 않는 페이지 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장부가 서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해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해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머니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결과물로 다른 것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이 해시를 만드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해시를 만드는 주머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블럭의 모든 데이터를 그 주머니에다 넣으면 그 다음에 있을 다음에 있을 블럭에 대한 해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기록을 주머니에다 넣어요. 주머니에다 넣으면 이 주머니가 새로운 어떠한 페이지 인덱스, 해시 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해시 값은 과거의 기록이 조작이 되면 네. 이것도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고유한 해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록 데이터가 조작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고유의 해시 값을 알아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시와 트랜잭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시와 트랜잭션 얘기를 하려면
일단 해시는요, 그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좀 길게 얘기해 드렸는데 되게 없었죠. 이 길게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페이지는 어떤 주머니에다 넣으니까 그 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페이지가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블럭을 내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일장에는 그렇게 기재를 하잖아요. 근데 암호화된 블록체인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부르면 좀 너무 찾기도 쉽고 누구나 다 특정 지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알고리즘, 그 주머니를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좀 어렵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그래서 알고리즘 주머니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과거 해시값을 집어넣으면 해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시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기존에 있었던 거 집어넣어요. 그럼 새로운 해시가 나오거든요. 그 새로운 해시가 바로 블럭을 지칭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홍민이 이런 이름이 아니라 XYZ, XXE, 3338888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고유한 값이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는 겹쳐질 수 없는 바로 고유한 값, 하나밖에 없는 그 고유한 값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페이지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전송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래 정보, 트랜잭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또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트랜잭션 있는데 홍민이와 정승일의 거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문자열, 좀 어렵게 누구나 찾을 수 없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1-1 정보가 아니라 이거를 좀 더 해시를 이용해서 만든 그 어떤 거래에 대한 내용, 이건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해시 값에는 여러 개의 거래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장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의 일지, A는 B한테 얼마를 보냈고 B는 C한테 얼마를 보냈고 이렇게 보내는 기록들이 바로 트랜잭션인 것이고, 트랜잭션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이름을, 어떤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비골 안에다가 A가 B로 보낸 것은 알파, 오베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거죠. 이것들이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해시값. 해시값은 결국은 블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블럭을 그냥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의 블럭을 특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블럭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거래 내역,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래가 맞는지 혹은 위조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홍민희 앵커한테 보냈어요. 비트코인 5비트를 보냈는데 이걸 보내고 전체 어떤 구성원들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낸 거에 대한 트랜잭션 아이디가 나와요. 보내자마자 트랜잭션 아이디가 생긴다니까요.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성원들한테 나는 줬다, 나는 이걸 줬단 말이야 라고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딱 진짜 줬네?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어떤 트랜잭션 아이디를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거래에 대한 어떤 지칭이고요. 네. 이 거래 지칭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로서의 값을 갖는 것을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실제로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방법론 자체가 나중에 위조를 판별하는 방식이라든가 공증을 하는 방식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해가 좀 갑니다. 트랜잭션을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시킨 그 구체적인 결과, 그 값을 통해서 그 블록의 고유한 해시값을 조회를 하고 맞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혹시 조작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이거를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장부가 있어요. 이거를 페이지를 인덱싱하는 거를 해시라고 할게요. 네. 그냥 블럭을 그냥 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해시로 부르고요. 이 블럭 안에 어떤 거래 기록이 있어요. 그 거래 기록을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트랜잭션을 꼭 집어서 어떤 트랜잭션이다를 알기 위해서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네.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어. 그런데 이 트랜잭션에는 또 재밌게도
정보를 기재할 수가 있어요.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코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보내면서 어떤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이 정보에다가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서의 트랜잭션 아이디를 알게 되면 이 문서가 공증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초당 트랜잭션 수. 그럼 이건 뭔가요? 초당 트랜잭션 수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어떠한 거래의 초당 거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어떤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초당 트랜잭션 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속도가 왜 중요한가요? 이 초당 트랜잭션 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지금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못 사 먹지 않나요? 비트코인을 내가 막 가지고 있어. 네. 근데 커피 사장님이 그 커피의 어떤 카페 사장님이 난 비트코인으로 주셔도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명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네. 근데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안 될걸요? 아니에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속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속도가 1시간이 걸린다고 쳐볼게요. 커피는 다 식었고요. 그리고 급한 사람은요 빨리 마시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이 초당 트랜잭션 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고요. 속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네. 한 10명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1초에 막 100명, 100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00명, 10명에서도 상관이 없잖아요. 100개의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10,000명이 동시에 사용한다면 100개는 택 없이 모자란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의 그 초당 트랜잭션 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어떤 이 속도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한 건 아직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초당 트랜잭션 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저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빼곡하게 필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할문 여러분 메모하고 계시죠? 지금 트랜잭션 아이디, 초당 트랜잭션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 타임스탬프였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타임스탬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 분산 장부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채굴이에요. 채굴을 하게 되고 혹은 채굴이 아닌 네트워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채굴과 비슷한 즉 어떠한 합의 알고리즘. 합의라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 권한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채굴이잖아요. 네. 그렇죠. 채굴이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전송입니다.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굴로부터 보상받은 어떠한 코인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전송 데이터가 바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채굴을 할 때 우선적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예요. 내가 100번째 블록체인 그 블럭을 A는 10시 35분에 발견했고 네. B는 10시 36분에 발견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둘이 싸우게 되면 자 우리 네트워크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A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시간을 조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컴퓨터로 내 마음대로 채굴을 하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시간을요 제가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즉 나는 10분 정도 늦게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채굴하면 얘네들이 봤을 때 얘가 먼저 했잖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타임 스탬프라는 겁니다. 타임 스탬프인데
이 타임 스탬프라는 것은 원래 이제 유닉스 타임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유닉스 타임이라는 거를 사용할 때 이 우리가 시계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수동으로 인도어에서도 시간을 설정할 수 있죠. 네네. 가능한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채굴을 하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타임 스탬프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한번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요. 그러기를 원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제 거래를 생성한 시간과 저장이 된 시각 이게 좀 일치를 해야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쭉 키워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 높이 하나 남았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자, 타임 스탬프 얘기를 하면서 블록 높이, 그러니까 블록 H라고 그러죠. 블록 높이 얘기를 좀 남겨놨어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요. 내가 블록 높이가 결국은 뭐냐면 얘가 블록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게 블록 높이입니다. 해쉬는 블록 페이지가 아니라 블록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네. 해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블럭에 대해서 해쉬를 갖고 있다고, 고유의 해쉬 값을. 네. 그런데 이 블럭을 하나, 둘, 셋, 넷 위로 쌓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네시스 블럭 0번 블럭이라고 하죠. 0번 블럭 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걸 블럭 H, 블럭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블럭 높이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짜로 채굴을 했어요. 채굴을 하고 나서 내가 채굴 했어 했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시간대로 보니까 블록 높이랑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은 과거인데 채굴하는 시간이 과거인데 이미 과거에 블록들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타임 스탬프가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블록은요. 시간 순서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블록은 시간 순서로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블록은 과거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올라가는데 이미 높이가 쌓인 상태에서 누가 채굴을 했어. 채굴을 했는데 이 채굴하는 시간이 바로 밑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채굴을 하고 있지만 아까처럼 타임 스탬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록 H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록 높이도 결국에는 위조 방지와 관련이 굉장히 있네요. 그렇죠. 네. 블록 높이도 위조 방지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블록 높이라는 건 결국은 이 블록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냐를 가늠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는. 블록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된 거죠. 네. 많이 쌓였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예. 신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몇 장 안 쌓였겠죠. 네. 다시 말해서 블록 높이라는 것은 이게 장부로 말하자면 두께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화번호 같이 두꺼울 수도 있고 네. 공책처럼 얇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좀 더 심화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51% 어택트라고 해서 위조 방지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위조 방지를 하다가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워요.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아까도 타임 스탬프를 조작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타임 스탬프를 조작한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조작한 게 아니야. A라는 네트워크에서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드 포킹이라는 게 일어나요. 즉 얘네들만 따로 네트워크를 가는 거죠. 네트워크를 따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원래 네트워크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부만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51 어택트라고 해서 51%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체 채굴 능력의 51%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채굴을 막 해요.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터넷을 딱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나는 높이를 이만큼 쌓았는데 장부를 이만큼 만들었어요. 메인 네트워크가. 네. 그런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른 장부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장부가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51% 어택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드포킹이라든지 하드포킹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블록 높이,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탄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트랜잭션 아이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거죠. 블록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블록에다 과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가가 아닌 그곳에다가 인증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내가 새롭게 어떤 구성원으로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탄생한 것부터 한번 우리가 가정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신생아가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할 때 등록비를 어딘가 전송을 해요. 등록비가 만약에 0.1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신생아 이름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면서 어떤 기관에다가 전송하든지 그건 개인한테 전송하면서 거기에 내 아이디를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를 적음과 동시에 트랜잭션 아이디가 생성이 되죠. 제가 하나의 장부에서의 어떤 거래 내역에 대한 그걸 지칭하는 것을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했잖아요. 네.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누군가 다 공유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맞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의 기록으로서. 네. 만약에 이 과거의 기록들이 바뀌게 되면 하드 포킹이 일어나게 돼요. 포킹이 일어나게 되고 네.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포킹이 없는 상태라면 하드 포킹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51% 어택트라는 것이 결국은 블록체인의 안정성을 처음에 설계할 때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잘못된 누군가가 기록을 하더라도 좀 더 긴 체인, 블록 H가 더 큰 체인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번에 이제 체인이 방향을 털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어떤 그 블록체인의 어떤 신뢰성이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어떠한 해킹 조직들에 의해서 남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드 포킹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드 포킹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산 장부에서의 위조, 변조, 해킹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블록체인의 근본인 위조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자, 이상 블록체인을 손쉽게 이해하는 해시 키워드였습니다.